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날짜가 목요일이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축구가 이제 스페인과의 8강전이 결과가 나오고는 이후에 이 방송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성인의 말씀에 승불언, 패불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승자는 말을 아끼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군자다라는 말씀인데, 지난 이탈리아전과의 결과를 놓고 장관까지 나서서 혹은 우리 안정환 선수가 몸담았던 구단주가 안정환 선수를 오히려 방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이탈리아의 자세와 우리가 그 결과를 두고 이제 승자로서의 어떤 아끼는 말과 아끼는 태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누가 군자이고 누가 소인인지는 그 자체가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경기가 우리가 한국이 스페인을 이겨서 끝나든 져서 끝나든 이제 그간 최선을 다한 대표팀 선수들에게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과 정말 깊은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승자로서의 자세와 혹은 패했을 경우에도 패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슴에 둔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어떤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권시장마저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군자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니까 이제 사실 금요일 하루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음 주 전망을 얘기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부터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700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940포인트까지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8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870포인트까지 대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830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현재 775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치가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제일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하락폭이 지금 14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폭 140포인트에 대해서 반등폭이 현재 정확히 70포인트, 즉 50%의 되돌림이 나와주었다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파동의 관점에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승파동과 달리 상승파동에서는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로 되돌림을 상승을 측정할 때 상승파동에서는 원래 50%, 30%, 33%에서 50% 되돌림은 강세파동이라고 읽지만 하락에서는 이 되돌림이 50%, 즉 33%를 넘어서는 50%의 되돌림일 경우에 이것은 전체 중기 추세상의 조정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콜린스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870포인트까지 되돌아갔지만 실제 50%의 되돌림에 성공했다는 것은 향후 이 전체의 파동은 결국 조정 파동일 것이다라는 어떤 기술적 예시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870포인트에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현재 강세 파동이라면 조정폭이 원래 140포인트, 730포인트가 일단 최저치가 예상 가능한 최저치가 되는데, 그나마 이것은 지지선은 계산된 지지선에 닿는 주가는 강세주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보다 오히려 약간 상방, 즉 일반이 예상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파동상 예측되는 지점보다 상방에서 되돌아야 추워야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750포인트에서 730포인트 사이 구간을 우리가 완벽한 지지선을 1차 지지선으로 혹은 1차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랬고, 다시 극단적인 경우에도 700을 넘어서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고, 일단은 되돌림이 이어졌다면 과연 그러면 상방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840포인트 1차 매수, 870포인트 1차 매수, 2차 매수가 유효하냐,
이렇게 제 질문하신다면 이것은 지금 변동이 됩니다. 즉, 이번 파동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 매수 구간은 750포인트에서 730포인트가 주로 730포인트를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쪽에서 750포인트, 730포인트를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지만 상향 구간은 이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즉 830포인트만 넘어서면 일단은 상승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저항의 레벨을 다소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시 박스를 이제 내리면 지지 구간은 여전히 같으나 저항 구간의 추세가 내려온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830에서 870 구간이 우리가 다시 반등 시에 매수 구간으로, 안전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30포인트가 핵심 키포인트가 되었고, 현재 이렇게 지점에서 되돌림을 한다 하더라도, 870도 금요일 되돌림을 한다 하더라도 810포인트, 82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꺾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83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한 여기서의 되돌림은 기술적 반등이고, 아직까지는 하락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 하나 더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전히 우리 매수 대응은 이제는 830포인트, 730에서 50포인트 사이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다양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 대표적인 그 패턴을 본다면 현재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이제 포스코라든지 국민은행 이렇게 우량주들이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혹은 SK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은 지금 이제 그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을 완전히 그리고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같은 패턴이 되겠고, 여기서 그냥 각도를 크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현대중공업 같은 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현재 이러한 어떤 박스를 형성하다가 다시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수렴하는 종목들, 코스닥의 다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주로 이제 코스닥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이렇게 또 바닥을 내려와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가을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코스닥의 일반적인 종목들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이러한 패턴들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어떤 패턴들이 나중에 반등할 때 선점하느냐, 즉 반등해 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패턴들이 가장 먼저 반등하느냐를 우리가 유념해서 미리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반등 시점에 어떤 패턴의 유형이 먼저 치고 나가는가를 보고, 우리가 종목별로 관심 있는 종목을 A 패턴, B 패턴, C 패턴 나눠서 일괄 분류해 둔 다음에 먼저 치고 나가는 패턴들을 투자하는 방식도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하락 과정을 이용해서 이를 매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여전히 통신주, 이거는 이제 하락이 충분할 때 저가 매수를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묻어줄 수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겨냥한다면 통신주와,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와 같은 소재주가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증류주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중에서 하반기에 혹은 이번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이 현재는 아닙니다. 다만 하락 이후에 이제는 코스닥이 하반기쯤은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우리가 코스닥을 외면해왔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코스닥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의외로 이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한번 슬슬 때를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불과 한 2개월 전에 다음에 이메일 유료화 관련으로 다음이 8만원 간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때가 일렀죠. 이제 조정이 마디가 끝나고 다음에 진행이 된다면 코스닥에서는 다음 패턴과
혹은 뭐 KTF 패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본 강의로 다시 접어들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거래량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림이 제가 준비되면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지난번에 강의했던 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선, 즉 이동평균선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균선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다. 자의적 해석은 안 된다라는 것의 대전제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 외의 분석법들은 자기만의 어떤 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평균선 분석만은 사실은 자의적 분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의 어떤 주가 수준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뭐 투자자들 중에서 매매를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을 익히다 보면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봉 패턴, 이평선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공부를 한 다음 한참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실제 매매는 초보든 전문가든 거의 대부분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것이 매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단순해 보이느냐, 혹은 말하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게 말하는 사람조차 있는데 왜 당신은 이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고 그냥 정해져 있는 규정된 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것은 단지 단순한 이야기가 어렵게 들릴 뿐이다. 즉 이 평균선에 관련된 분석 기법은 내가 이 평균선을 활용하는 목적성에 부합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가 중요합니다. 즉 한 목적성이 중요한 거죠. 이 평균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평균선을 설정했으면 그 목적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 설정의 범위와 벗어나는 다른 패턴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즉 평균선 분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평균선 분석의 목적은 제일 먼저 가장 단순한 지지선과 저항선, 즉 지지저항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지저항 수준의 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매매 시점의 포착을 위해서 우리는 평균선 분석을 사용한다. 우리가 이것이 지지저항 수준의 결정, 즉 지지선과 저항 수준의 결정은 어디냐, 매매 시점은 어디냐, 이것을 포착하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것의 기본 개념에 속하는 추세를 알기 위한 것이다. 추세 확인. 그러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추세 확인을 할 수 있다. 지지저항의 수준을 안 다음 매매 시점을 포착한다. 주식 투자의 ABC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지저항 수준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에 대해서 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그었는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20일간의 추세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20일간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만족을 해야 함에도 추세 확인을 위해서 21선을 사용하고 21선을 돌파했다고 매수한다면 오류다. 21선을 지지저항의 수준을 결정을 했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 함에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밍의 어떤 확인을 위해 사용해도 오류다. 세 번째는 매매 시점을 결정해서 어떤 이동평균선을 크로스하면 매매하고 데드크로스 내면은 매도한다라는 목적을 가졌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동평균선에서 추세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지지저항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냐, 매매 시점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추세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균선 분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지지저항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평선을 사용을 하고 매매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평선을 사용하며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평선을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 분석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러프하게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거, 예를 들어서 평균선의 한 개의 이평선으로 거래를 하는 목적은 바로 매매의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내가 매매 시점이 필요한 단기 이평선을 두고 돌파 혹은 다시 재돌파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방법, 혹은 두 개의 이평선으로서는 우리가 크로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세 개의 이평선으로서는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과 같은 배열도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다. 네 번째, 네 개의 이평선에서는 우리가 중기 추세에 있어서 중기 매매의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뚜렷한 한 개의 이평선 사용법, 이것은 매매 시점과 추세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의 이평선, 두 개의 이평선, 세 개의 이평선, 네 개의 이평선은 내가 바로 장칼을 쓰느냐, 상칼을 쓰느냐, 단도를 쓰느냐, 창을 쓰느냐라는 기종을, 즉 무기를, 무엇을 몇 개를 잡고 전투에 나갈 것이냐를 아는 것이 이 목적이고, 실제로 어떤 무기를 택할 것이냐가 이것이었다면 이 한 목적성에 맞게 쓰는 것은 뭐냐? 이 목적성은 내가 칼을 가지고 지금 소를 잡으러 가는지, 생선을 잡으러 생선을 배를 따러 가는지, 혹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찌르러 가는지를 알고 이 칼을 써야 되는데, 소 잡으러 가면서 과도를 들고 갈 수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엌칼을 들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선 배 따라가면서 장칼을 들고 환도를 들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 목적성과 이 사용이 어떻게 부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동평균선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세 번째로 붙는 것이 뭐냐? 바로 이동평균선의 설정이 되죠.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과 목적이 A라고 보고 수단이 B라고 본다면 목적과 수단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설정인데, 이동평균선의 설정은 어떻게 하나? 어떤 고수가 말하기를 이동평균선은 5일선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어떤 고수가 말하기를 20일이 아닌 19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어떤 고수가 말하기를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닌 199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왼손잡이가 나는 칼을 왼손으로 쓰니까 훨씬 더 칼이 잘 베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오른손잡이가 왼쪽 팔로 칼을 잡고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 방송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만 해요. 나는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뭐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여담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사람 주식 투자한 지 얼마 됐다라고 바로 짐작을 합니다. 이유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어떤 분이 한 분 있어서 우리가 이분이 흔히 말하는 고수라고 하겠습니다. 참, 대단히 우리 시장에도 고수가 많죠. 이 고수가 한 분 있는데 이 고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75일 이동평균선이 75일 이평선이 생명과도 같은 수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주식 투자한 지 대충 한 3년 정도 됐구나. 왜냐하면 75일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혹은 어디에서 75일 이평선이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떠들 테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수익 낸 구간이라는 것은 요 기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자기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라고 외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190일이다 외치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한 지 대충 며칠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의 설정의 ABC는 파동이 존재하면 우리가 한 개의 어떤 파동, 즉 추세에 대한 어떤 파동이 존재를 하면 이 파동의 2분의 1, 파동의 2분의 1이 어떤 값이 되느냐 하면, 자, 이런 파동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이중바닥을 찍고 돌파해 나가는 어떤 지금 파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해 나갔다면 이동평균선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것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전체 추세 파동의 기간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면, 이것은 이 파동의 한 파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가격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이 지점을 이탈하는 순간은 하락이, 즉 매도세가 압도하는 구간, 이 지점을 넘어서는 구간이 매수가 우위에 있는 구간. 우리가 주식 투자는 현재의 국면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서 있는지 매수세가 우위에 서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지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지 천칭을 놓고 적을 해서 양쪽 무게 속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쪽이 강한지를 짐작하는 것이 바로 주식투자의 ABC라면,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내가 가진 종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전체에 있던 파동에서 한 개의 파동에서 그 파동값의 2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이평선의 값이 이 추세의 중심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지지, 즉 저항, 이것의 중기적인 매수 우위, 매도 우위 국면의 에너지를 가르쳐주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시장에서 차트를 딱 살펴보면 대충 이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것과 이거를 별개로 생각하죠. 여기서 저항받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돌파했으니까 현재 이 종목은 22,000원이 중요한 선이다. 종합주가지수가 한국시장에서는 이게 750포인트면 75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바로 평면적, 수직적, 가격 위주의 생각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뭐냐? Y축이 가리키는 가격과 X축이 가리키는 시간의 이것과 이것의 2차 함수인데, 차트라는 것은 우리는 바보처럼 미안해서 가격에 넘나지만 신경을 쓰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혹시나. 여기서 정해지는 적어지는 가격의 점이라는 것은 이 가격의 함수와 시간의 함수인 Y와 X의 2차 함수인데, 이게 왜 가격만 놓고 신경을 쓰느냐,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가격과 시간을 나타내주는 것은 각도, 제가 말씀드리는 각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이평선입니다. 어떠한 기간을 사용하느냐, 즉 한 개의 파동의 2분의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를 보는데 어떤 주식이 이러한 식의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5일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형태를 보였을 것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형태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였을 것이고, 6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이러한 형태를 보였죠. 이렇게 기간을 보였다면 우리는 이것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의미 있는 선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단기라면 한 개의 파동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그러면 이 파동은 일단 내가 파동값을 3일 이평선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 길게 보았을 때 이 한 개의 파동이 대충 100일이다. 50일 이평선이 기준값이다. 한 개의 추세를 길게 다 보았을 때는 이것이 120일이다. 그러면 나는 60일 이평선이 이 에너지의 기본값이다. 이렇게 에너지의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의미 있는 선은 기간의, 즉 파동의 기간의 보통 2분의 1값과 이 2분의 1값의 2분의 1, 즉 4분의 1값, 그 다음에 이 평균기간의 3분의 1값, 이것이 원래 가장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딩크 도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동평균선의 파동의 기간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즉 추세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설정은 이렇게 하라고 딩크 도킨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이동평균선의 목적 중에서 지지저항선을 알 수 있는 목적에 해당하는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을 다 따라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은 딩크 도킨의 말대로 3분의 1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우리 일목균형표상의 중요한 의미처럼 9일선과 18일선 혹은 26일선 이렇게 끄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가장 완전한 방법은 미리 정해진 수치가 아닌, 즉 일목균형표상의 며칠 혹은 도킨이 이야기한 며칠, 누가 이야기한 며칠선, 그랜빌이 이야기한 200일선, 예를 들어서 그랜빌이다 그러면 그랜빌은 200일 이평선을 주장을 했죠. 200일 이평선이라는 게 뭐냐, 15주 이평선인데 실제로 그랜빌이 이야기한 것은 15주 이평선이고, 15주 이평선은 그 당시 미국의 거래일 기준으로 350일입니다. 그래서 390일입니다. 그래서 이 390일을 2분의 1값, 즉 200일 이평선, 그래서 그랜빌은 200일 이평선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파동의 길이를, 그랜빌은 그때 파동을, 중기 파동을 15주 파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이 등장한 것인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 단순히 200일 이평선을 딱 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20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방송용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보는 것은 또 우리나라 시장 파동의 며칠 이동평균선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내가 한 개의 파동에서 살펴보는 것이지, 그 당시 그랜빌이 200일이라고 했으니까, 도킨이 말했던 25일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일목균형표상의 9일선이 중요하니까, 혹은 TV 보니까 어떤 누가 15일선이 중요하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난센스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내가 목적을,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자라면 한 개의 소파동의 기간이 얼마인가, 중기 투자자라면 한 개의 파동의 길이가 얼마인가, 장기 투자자라면 우리 시장이 98년 말부터 상승해서 고점을 이뤘던 2000년까지 시간이 얼마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다 놓고 추세를 벌써 내가 설정해서 둘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지저항 수준의 설정이라면, 매수의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매수의 시점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자체를 우리가 심리지표라고 살펴본다면, 그랜빌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랜빌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매매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 심리지표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랜빌의 법칙에서는.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어떤 하락의 추세의 끝에서 진짜 반등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급격한 반등이 시작된다. 이유는 계속 하락 추세니까 끊임없이 매도 추세를 살찌고 있던, 선물시장이 현물을 끌고 가니까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아차해서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즉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 심리적 반등이고 아울러서 쇼커버링이다. 즉
매도 포지션에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차에서 청산하는 힘으로 올라가는 파동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차에서 올라갔던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반등이 아닐지 몰라 해서 대판이 여기에 눌림목은 깊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눌림목은 깊다. 수급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아차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게 매수 국면이 되죠. 그럼 다시 이번에 돌파해서 나아가면 전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추세에 편승하게 된다. 즉 여기서는 쇼카버닝으로 매도 청산 물량으로 되돌아갔다면 눌림목이 깊을 수밖에 없고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부분을 돌파해 나감으로써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추세 편성, 즉 트렌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해도 이것은 수급상 추세 편성이기 때문에 눌림이 얕다. 즉 200일 이평선 상단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200일 이평선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돌파는 무너뜨리고 다음 지지는 상단 지지로서 눌림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상승을 해서 마지막 파동에서 천정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대로 여기에서 매도했던 사람들이 쇼카버닝으로 청산을 포지션 청산에 의해서 급격한 반등을 했다면 여기서 눌림으로 따라붙던 사람들이 아차에서 쏟아내는 즉 매수의 청산 이번에는 매수 포지션을 가졌던 사람들이 청산을 하기 때문에 급나가는 투매 양성으로 보통 잘 발전을 해서 입이 무너지는데 이때는 이 상승에 대한 추억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억과 기억으로 별로 오래된 일이지 않으니 되돌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돌파해서 나타나고 이중천장이나 삼중천장을 형성한 다음에 무너진다. 그 다음에는 수급에 의한 추세 편성 매도가 나타나고 전저점을 하회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때의 되돌림은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서 하락 추세로 간다. 이것이 그랜벨의 200일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200일 이평선으로 보는 중기 추세만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기이든 장기이든 중기이든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바로 매매의 시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룰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매매 시점에 포착해서 활용되는 것이다. 또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저항 수준은 왜 발생하는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5일 동안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 300원, 400원, 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현재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5가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도 한 주, 여기도 한 주, 여기도 한 주, 여기도 한 주, 여기도 한 주 샀다면 이 사람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5일 동안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단가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여기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 300원이 무너지면 매도 세력들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의 매도 세력들이 1차적으로 바로 나타나니까 이 매도로 순간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 사람들이 지켜내면 되돌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마저 무너지는 선에 차례로 동참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바로 급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이동평균선에서 중심값은 이동평균값은 지지선의 역할이 되고 설령 여기서 청산을 못하고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가정을 하더라도 떨어졌다가 되돌아오면 즉 300원대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가진 사람이 되돌아오면 팔고 싶어질 테니 여기서는 아이고 웬일이냐 하고 팔아줄 테니 또 저항선이 되고 여기서 일부 팔고 일부 남아서 다행히 돌파했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는 점점 또 다시 나머지라도 더 팔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니 돌파했다 하더라도 디디고
그래서 이걸 승리해서 나가야 승리하는 거고 실패하면 하락하고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심리라면 이것은 지지와 저항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는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이동평균선은 어떤 종류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이동평균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단순 이동평균이죠.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수정 이동평균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중 이동평균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지수 이동평균. 이것을 우리 보통 지수평활평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동평균선만 해도 네 가지 이동평균선을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5일간의 주가를 예를 들어서 1, 2, 3, 4, 5일간의 주가를 나누기 5한 것, 단순 이동평균선이다. 수정 이동평균선은 뭐냐? 이것은 사실 주식 투자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보통 회계학이나 보통 우리 경제학 중에 회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현재 이동평균선, 즉 오늘의 날짜, 현재 더하기 이동평균 값, 원래 기존 이동평균 값에 나누기 한 것이다. 즉 오늘의 날짜를 한 개의 보통 변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이동평균 값 하나와 오늘의 값 하나를 1대1로 놓고 놓은 것이 수정 이동평균선이고, 이것은 회계학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가중 이동평균치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 가중 이동평균선이 태동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고 현재의 추세를 조금 더 깊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해서, 즉 이동평균선의 후행성 극복을 위해서 연구된 것인데, 이 이동평균선의 후행성 극복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리드와 레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선물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중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가중 이동평균은 예를 들어서 오늘의 값이 C, 어제의 값이 C1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이라면 1, 2, 3, 4, 5 오늘 값이 5일치의 주가를 5로 나눈 것이 원래 평균 이동평균이면, 가중 이동평균은 오늘의 주가는 5를 곱하고 어제의 주가는 4를 곱하고 그저께 주가는 3을 곱하고 그저께 주가는 2를 곱하고 1을 곱해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값이, 분자값이 더 커져서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분모도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분자값도 분모값도 키워주면 이 이동평균선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그려진 이동평균선이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을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주가라면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오고 있다면 가중 이동평균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중 이동평균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를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 후행성 극복은 이러한 어떤 가중 이동평균 값으로 사용하기에는 실제로는 우리 차트 지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하면 리드와 레그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즉 이미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꺾인다.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식의 주가가 이제 있다고 가정하면 원래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이쪽으로 당기는 것. 즉 여기 있는 줄을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매도 신호는 우리가 이점에서 매도 신호가 꺾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가는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꺾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날 수 있다. 즉 우리가 추세를 좀 더 빨리 확인하기 위한, 즉 추세 예측의 수단으로 당기는 것이 바로 이걸 리드, 즉 앞으로 당겨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당겨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추세가 가끔은 눈속임이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탁 갔을 때 우리는 이것이 데드크로스니까 매도를 듭석했는데 이것이 눈속임으로 되돌려서 막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세가 이것이 진짜 꺾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꺾인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동평균선이 뭐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것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겨버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거죠. 즉 이동평균 지수가 여기에서 실제로 추세 확인이 됐지만 이미 이것이 진짜 매도가 전환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이쯤에 와서,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손실의 규모는 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옮김으로 해서 추세가 속임수 추세가 아니고 확실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 매도 신호는 이동평균선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단기 매도 신호는 이동평균선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론이 되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 어떠한 무기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성,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옮겨볼 수도 있고 추세를 선행시키기 위해서는 당겨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날짜 설정에 있어서는 파동의 중간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파동의 중간값의 중간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지 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손에 주어진 게 이동평균선이 칼이라면 이것은 칼이지 창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정해진 용도대로 정확하게만 사용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수평활평균, 즉 지수이동평균은 대단히 많이 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 수치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이것을 사용하죠. 이것은 뭐냐면 5일간의 보통 우리가 주가를 계산한 계산값의 데이터를 전부 활용하자는 겁니다. 보통 뭐 5일 이동평균선은 요거 더하기 요 전체 수치를 5로 나누자,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수적 가중 이동평균을 여기다 꼽아자 이랬지만 이 모든 수치를 다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수이동평균인데, 지수이동평균은 현재 이동평균값에 원래 나와 있는 이동평균값이 5일 값이면 더하기 알파 상수, 이것을 우리가 평활상수라고 부릅니다. 평활상수에 현재 이동평균값을 다시 이동평균값에 마이너스 오늘의 값, 이것이 바로 지수평활평균인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상수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n-1분의 2라는 값입니다. 이 n은 5일 이동평균선은 5가 되니까 만약 5일 이동평균선이면 상수는 5-1은 4, 즉 4분의 2가 되죠. 이것은 0.5.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원래 이동평균값이 100이라면 100 곱하기 0.5 곱하기 이동평균값 100 마이너스 오늘의 종가가 97이면 이것은 3,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지수평활평균인데, 이 지수평활평균은 지금 현재 이 값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동평균값, 이미 계산된 이동평균값에 오늘의 값, 그 다음에 날짜가 포함된 날짜 n-1의 2라는 상수를 포함시킨 상수값까지 다양한 계산값의 데이터를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 검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그 외에 각종 선물 옵션 발생 투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지수 평활평균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엔벨로프 차트, 이 경우에는
원래 용도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뭐 표준편차 2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용도 자체가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원래 볼린저 밴드를 만들 때부터 지수평할 평균을 중심으로 만든 값이 볼린저 밴드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도 사실은 이동평균값이 아닌 지수평할값, 엠블로프 마찬가지 지수평할값으로 사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에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몰라도 돼라고 말할 성질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의 종류, 그다음에 각종 용도,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수치, 규정된 수치, 저는 며칠 선을 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파동의 국면에서 어떠한 이평선을 적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결국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느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정 모르겠으면 당신은 이 국면에서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타당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시골에서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문이 되는 거죠. 우문. 이 개념에 맞는 것은 시골에서 당신은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현명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각자가 파동과 차트와 조건 속에서 자신에 맞는 이동평균값을 찾아내는 노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위스 미술가 중에 폴 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추상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추상과 거의 환상적인 어떤 판화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이고 저희들이 아마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많이 접해왔던 그림을 그린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골든피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골든피쉬는 원래 남미에서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열대 관상수종이긴 하지만 원래 남미의 역사 속에서 금을 쫓는, 황금을 쫓는 사람들의 탐욕을 상징하는 전설과 설화로서 많이 남아있는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이 클레는 황금 물고기, 즉 골든피쉬를 주제로 한 판화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오늘은 이 골든피쉬에 대한 클레 그림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지금 한국팀과 계속 진행되는 월드컵의 과정 속에서 비록 정식 칼럼이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피쉬라는 작품이 상징하는 것은 전설 속에서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탐욕을 놓고 이 골든피쉬의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해서 자기 업을 내팽개치고 결국은 동네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골든피쉬와 대비되는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는 문학적 작품성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시가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는 우리 정시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을 오르며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도종환 시가 쓴 작품입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공연한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가파른 숨 몰아쉬다 주저앉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자만히 진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잠시 무거운 다리를 그루터기에 걸치고 쉴 때마다 계획하고 고갯마루에 올라서서는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두 갈래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도 세심히 살펴 길 찾아가게 하소서. 늘 같은 보폭으로 걷고 언제나 여유 잃지 않으며 등에 진 짐 무거우나 땀 흘리는 일 기쁨으로 받아들여 정상에 오르는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오르는 길 굽이굽이 아름다운 것들 보고 느끼어
우리가 옳은 봉우리도 많은 봉우리 중의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가장 높이 올라설수록 가장 외로운 바람과 만나게 되며 올라온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산 내려와서도 산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시와 앞서 말씀드린 컬레의 작품 속에 골든피쉬에 담긴 이야기는 참 극단적인 대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그 외 비록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그 외 삶 속에서도 골든피쉬, 즉 컬레가 이야기한 인간의 탐욕과 지금 도종환 시인이 남긴 어떤 세상을 관조하고 돌아보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자세에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